우리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랑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14세기에서 15, 16, 17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게 유럽의 신앙로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로 개척이 일어나고 이게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난 게 아니라 어, 이게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서 유럽에서 일어나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로 개척은 15세기, 16세기 이때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유럽이 전 세계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16세기 정도면 이제 중국의 명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조선이 있고 서아시아의 오스만 제국, 그다음에 남아시아의 델리 술탄 왕조가 있다가 이제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신앙로 개척에 나서게 된 거는요, 오스만 제국의 영향이 있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지중해를 둘러싸고 영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교역을 독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서 교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을 꼭 거쳐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동서 교역이 활발해졌다 그랬죠. 유럽 사람들도 이제 저 중국에서 건너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기 시작했고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향신료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기호식품으로서. 그랬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 루트를 전부 차지하게 되면서 언제든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오스만 제국은 상업을 중요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좀 무지막지하게 막 가로막는다거나 폭리를 취하려고 엄청나게 가격을 올린다거나 그런 일을 잘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오스만 튀르크 애들이, 오스만 제국 애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동서교역이 끊어지거나 가격이 엄청 오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과 직거래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역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직접 교역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상인들 거치는 것보다 또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에서 이제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술과 항해 도구가 발전을 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또 항해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증가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먼 바다로 더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동방견문록 같은 이제 책들이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몽골 제국 배울 때 살펴봤던 인물이죠. 마르코 폴로. 이 사람이 이제 몽골 제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 게 동방견문록이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쓴 것도 있지만 과장해서 쓴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와, 동쪽에 가면 금이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나라들이 있대. 거기 가서 돌멩이 몇 개만 주워오면, 금 몇 개만 주워오면 부자 되는 거잖아. 이렇게 희망을 품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엉뚱하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굉장히 짧게 계산해요. 콜럼버스가 그래요. 그래서 금방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세계가 팽창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근데 중국의 정화의 항해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 배의 크기라든가 배의 대수라든가 이런 게 엄청 작아요. 배의 크기는 일단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배의 대수도 중국은 막 수십 척 하는데 여기는 뭐 서너 척 갈 때도 있고 10대 미만으로 막 다녀요. 그러니까 인원수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겠지만요. 그것들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로 개척에
유럽이 나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초반에 나섰던 것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입니다. 에스파냐는 스페인이고요. 이제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죠. 둘 다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여서요. 지중해 교역에 이렇게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제일 서쪽 끝에 있어요.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동쪽에 물건이 들어오면 이탈리아를 거쳐서 또 프랑스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또 포르투갈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거치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이들이 신항로 개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베리아 반도는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되찾은 땅입니다. 서유럽 세계가요. 이 재정복 운동은 십자군 운동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이교도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요소, 교회의 영향이 강하게 남는데요. 그래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무역을 위해서도 신항로 개척을 나섰지만 이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독교 국가, 프레스터존의 기독교 국가가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여기를 찾아서 전 세계를 기독교화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막 일본에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랬다고 우리 일본 배울 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교황이요, 이 두 나라가 너무 경쟁적으로 신항로 개척에 나서니까 상상의 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우리 밑에 지도에 보면은 보라 색깔 선하고 초록 색깔 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황과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맺었던 조약 중에 사라고사 조약, 토르데실라스 조약 이런 게 있는데 교황이 선을 그어준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또 그 나머지 지역은 에스파냐가 차지하자 이렇게 교황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보라색 선 오른쪽, 초록색 선 왼쪽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을 포르투갈이 차지해라.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라색 선의 왼쪽 바깥쪽, 초록색 선의 오른쪽 바깥쪽. 그러니까 지구의 나머지 절반이죠. 여기는 에스파냐가 차지해라. 이렇게 교황이 정해줘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야. 각자 국가들이 있던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들인데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에스파냐가, 저기는 포르투갈이 가져라. 가져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야. 근데 요 가상의 선이 나중에 식민 지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남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이요, 오늘날에도 스페인어,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돼요. 근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저 보라색 선이 지나가는 왼쪽에, 보라색 선 왼쪽에 에스파냐가 식민지를 만들었고요. 보라색 선 오른쪽에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진 않죠. 저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땅덩어리인데 그 부분이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돼서 브라질이 유일하게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남아메리카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질문인데요. 유럽의 신항로 개척이 정화의 항해와 다른 목적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신항로 개척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또 때로는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근데 정화의 항해는 교공을 늘리는 데 만족했죠. 그럼 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길래 누구는 무역과 식민지와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 누구는 조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그 배경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요, 이제 많은 탐험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하는데요. 콜럼버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요. 근데 잘못 계산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짧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때까지 유럽 사람들이 태평양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태평양 빼고 계산하니까 지구의 둘레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금방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쪽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섬을 만나죠. 여기가 인도구나 하고 이제 서인도 제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죠. 나중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여기가 신대륙이다라는 거를 밝혀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콜럼버스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아메리카는 신대륙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근데 갑자기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또 그 이후에 에스파냐 사람들 막 와가지고 자기네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콜럼버스도 이제 자기가 도착했던 섬들에서요, 약탈을 일삼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탈자, 학살자, 침략자, 이런 이미지로 최근에는 비판을 받는 지점도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위대한 탐험가로 서양의 서유럽 세계의 어떤 반경을 넓힌 사람이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침입한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침입한 침략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스코 다가마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는 길을 개척하게 돼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았고요.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무역을 이제 유럽 세계에서 제일 먼저 좀 선점하게 돼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무역 기지를 만드는데 치중을 합니다.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발견한 땅에 식민지를 만드는데 포르투갈은 식민지 만들기보다는 무역 기지 만들기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무역 기지들을 만들고요. 동남아시아, 중국의 무역 기지들을 만들어서 무역을 중심으로 이 신항로 개척의 성과들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젤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실 마젤란이 성공했다라 그러면은 조금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필리핀 원주민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마젤란은 죽습니다. 마젤란의 일행들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유럽에 다시 도착하게 돼요. 이 마젤란이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서 나가면서 이제 거대한 바다, 태평양이 있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정말로 둥글구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죠. 이렇게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제 에스파냐가 먼저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메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이전에 에스파냐가 오기 전에 독자적인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마야 문명이라든가 아스테카 문명이라든가 잉카 문명이라든가 이런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들은요, 다른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른 대륙과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간에도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발전이 상당히 늦어요. 얼만큼 늦냐? 유럽 사람들은 신항로 개척하고 있을 때 배에 대포 실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아메리카 문명 사람들은 아직 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문화적인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 수준은요,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던 도시 국가들,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요것보다 쬐끔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거의 3,000년, 4,000년에 가까운 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의 에스파냐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큰 나라를 무너뜨리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일단 무기에서 굉장히 압도적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질병을 이제 전파시키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 문명 안에서 잉카 문명, 아스테카 문명 안에서 그 부족들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또 그 약한 부족이 에스파냐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남아메리카를 이제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이 에스파냐인의 침략으로 파괴가 되고요. 이제 에스파냐 사람들이 여기서 금과 은, 각종 귀금속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를 왕창 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말을 듣지 않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은 사륙,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천연두랑 홍역 같은 전염병도 원주민들 사이에 돌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걸리면은 이제 좀 치명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연두와 홍역,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지만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으로 또 사륙으로 또 수탈 과정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 시킬 원주민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들을 이제 일을 시켜요. 이들을 데리고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채굴하고요. 대농장에서 사탕수수와 담배 등을 재배하는데요. 이 대농장을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장이라고 불러요. 이 플랜테이션은 이제 남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나중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럽이 식민지 만들고 나서 실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날까지도 이 플랜테이션이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에서는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채굴해서요. 이걸로 유럽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또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도자기랑 차를 살 때 쓰기도 하거든요. 비단 같은 거 살 때.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우리 배울 때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그랬죠. 이 아메리카에서 나는 은이 중국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지 경영이 오늘날까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영향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유럽이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요. 유럽의 교역망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확대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지중해 교역권 안에서만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네 내륙에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근데 이제 대서양으로 진출을 했고 또 나중에는 대서양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인도도 진출하고 더 나아가서 태평양 있는 지역까지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활발하게 진출을 했죠. 그래서 유럽의 교역망이 굉장히 확대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와 했던 무역을 삼각 무역이라고 해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세 대륙을 잇는 무역이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제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아프리카에 갖다 팝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요. 그래서 노예를 사서 아메리카에 또 팝니다. 아메리카는 그 노예를 가지고 설탕과 담배, 목화,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럽에 팝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업 제품이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뭐 이제 농작물이라든가 귀금속이 유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삼각 무역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유럽의 진출이 이제 요 대서양 일대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넓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교역망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아시아의 동서교역로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까지 유라시아 교통망이 형성이 되고요. 이제 아프리카까지 해서 앞으로 유라시아,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제외하고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고 거기에 더해서 유럽이 대서양 통해서 아메리카랑도 교역을 하니까 진짜 전 세계가 하나의 교역망으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도했던 건 아니에요. 15, 16세기에 이제 신항로 개척에 막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16세기 전반, 16세기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식민지를 막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득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한 18세기 정도까지는 기존의 이슬람 상인들의 세력이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15, 16, 17, 18세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 거예요. 상업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무역로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18세기 후반이 넘어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가 되고 하면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죠. 이때는 유럽 주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죠. 지금도 서구 세계가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출발점이 이 신항로 개척 때였다. 이렇게 신항로 개척 이후에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요. 유럽의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금과 은은 이제 화폐로도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화폐가 많아지면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요. 신흥 상공업 계층이 조금 이익을 보는데요. 기존의 제후와 영주들이 이제 농노들에게 부역 대신에 화폐를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노들이 이제 화폐를 납부하면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후들, 기사들, 이 귀족들은 화폐를 받았습니다. 근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된 거고요. 신흥 상공업 계층들은요. 실제로 팔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물건을 직접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상공업 계층이 이익이 증대되고 좀 더 부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성화된 것을 상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상업혁명의 영향으로 자본주의적인 제도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회사들이 주식회사죠. 이 주식회사의 모습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은행제도, 보험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전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뭐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좀 더 근대적이고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의
그런 제도들이 이제 이 시기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이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교역망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